자, 이어서 우리는 제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5강은 교재 페이지 14쪽의 가운데 괄호 11번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일단은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이고, 세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세 가지가 바로 주택법상 주택조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던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것은 다른 법에 근거한 주택조합입니다. 여기서는 주택법상 조합은 이 세 가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특별히 리모델링 주택조합 말이죠. 단독택은 리모델링 할 때 조합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공동택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칠 때 같이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할 때는 누가 추진하니까 거기 소유자, 공동택의 소유자. 집이 있어야 고치죠. 있는 걸 고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뭡니까? 성형수술한다, 코를 높인다, 눈을 갖다가 크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코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택의 소유자가, 단독택은 있을 필요가 없죠.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12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두 가지 형태의 단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조성해 놓은 것도 주택단지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짓고 관리사무소 짓고 놀이터하고 상가 짓고 이랬죠. 이것도 주택단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단지는 이걸 얘기하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이다, 이거 니은이라면 보통 니은을 주택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거 전 단계 있죠. 이것도 주택단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 주택단지는 대지를 조성해놨는데 대지 조성이라고 해서 그냥 불도저랑 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미 하수도도 묻어놓고 수도 전기 다 끌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가보면은 전기 같은 거, 가스 같은 데 막아놨어요. 이렇게. 다 끌어놨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단지고 이것도 주택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단지가 되려면 중간에 여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철도죠. 중간에 철도가 되면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한 단지로 해야 된다, 별개 단지로 해야 된다. 별개 단지로 해야 되겠죠? 철도 같은 게 지나가면. 그 마찬가지 고속도로 지나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도 별개 단지로 해야 된다. 이 기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일반도로 몇 미터 이상일 때 별개 단지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몇 미터인가 봅시다. 그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중간에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거기 2번, 3번 중요합니다. 일반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일반도로일 때 별개 단지다. 폭이 20m 이상. 도시계획 이용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8m 이상. 이런 것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별개 단지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 놀이터가 여기 있고 애들이 여기 있으면 놀이터 오려면 애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 요거에 지나가면 별개 단지다. 이어서 13번, 14번 부대시설, 복리시설. 시험제 기본 문제로서 잘 나옵니다. 이거는 비교하는 거. 요게 부대시설이냐, 요게 복리시설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마치 이게 콩이냐, 요게 팥이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어디서도 다룬다, 지금? 실무에서 다루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부대시설, 복리시설 배웠을 거예요. 특별히 부대시설에서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게 부대시설 꼭 외우세요. 1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또 복리시설. 복리시설 14번에서 1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건 다 뭐다? 복리시설이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놓으면 곤란해야 돼요.
특별히 거기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뭡니까? 부대설이죠.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있잖아요. 여기 부대설입니다. 그거.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는 보통은 도로교통법상 뭐 도로를 안 보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또 거기 담벼락도 부대설을 보잖아요. 그죠? 담장. 거기 부대설에서. 그리고 이제 봉의설 보니까 유치원은 알 것이고 거기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인데 근린생활시설, 복리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이게 뭐냐면 상가. 근린생활시설은 뭘 얘기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뭐 정육점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이런 거. 쌀집도 있고 이런 거.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봉의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으로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올라가서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그냥 넘어가고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의 기간시설인데 이 기간시설이 언제 쓰느냐? 밑에 17번 간선시설에서 쓰여요. 간선시설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여기 기간시설 있고 여기 기간시설 또 여기도 기간시설 있고 기간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지역난방, 전기, 가스 이 바깥에 있는 기간시설 지역난방, 전기가스 이렇게 이게 기간시설이에요. 전기, 가스. 근데 이걸 연결되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기간시설하고 기간시설 아파트 단지 안에 거하고 바깥에 하고 연결시키는 기간시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선시설은 이거하고 이거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기간시설하고 바깥에 기간시설 연결시켜주는 게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 보실까요? 그러니까 17번에 간선시설 종류도 도로, 상하수 이렇게 나가죠? 연결시켜주니까.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인데 그래가지고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도 그냥 간선시설이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가스나 통신이나 지역난방은 이 기간시설이 이 안에 들어있어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래 이게 간선시설인데 이것도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거기 도로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도로는 안 들어있죠? 도로는 여기는 간선시설이지만 도로 가면 아파트 단지 도로다.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들어가죠? 안에 있는 거 봐주는 건 가스, 통신, 지역난방이잖아요. 도로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는 간선시설이지만 여기 도로는 뭘까요? 아까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부대시설. 아까 주택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라고 배웠잖아요. 부대시설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간선시설이 아니라. 그 13번의 부대시설에 1번에 그 주택 단지 안에 도로 들어있죠? 그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스 같은 거는 이 안에 있어도 뭐라고 부른다? 간선시설이라고 부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도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공구는 우리가 뭐 고칠 때 펜치, 프라이어 이런 공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 1공구, 2공구 있죠? 그런 공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한꺼번에 짓지 않고 쪼개서 짓는 거 있죠? 그때 1공구 아파트 공사, 2공구 이게 바로 분할해서 하는 게 바로 공구입니다. 그래서 분할해가지고 따로 착공하고 나중에 하려면 따로 사용사 별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착공 시점도 따로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사용사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이게 공구입니다. 공구. 그 다음에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태. 세대 구분형 공동태가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7층입니다. 7층인데 여기 701호가 있고 702호인데 701호는 부부가 둘이 살아요. 부부가.
그냥 그래서 보통 아파트로 삽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복도가 있고요. 여기 현관문이 있겠죠? 그런데 702호는 말이죠. 이 장인장모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칸막이를 했어요. 약간 얇은 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진짜 현관문 있겠죠?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현관문 따로 만들고 여기 문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위하고 딸이 살고 여기는 장인장모 산다. 그리고 요것이 두꺼운 거예요. 이 벽은 두꺼운 게 아니에요. 얇거나 또 여기 문이 좀 있어요. 이런 형태. 한 집인데 여러 세대가 들어 살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결국 이게 따로따로 이거 또 현관문 내야 되고 따로따로. 그 대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얇든가 아니면 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이장모가 있으면 아버님은 하고 가보거나 또 딸하고 사이하고 싸우면 가서 말이든가 이런 형태. 이게 세대 구분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가 만약에 300세대다 그런데 200세대가 세대 구분형으로 써버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승강기도 복잡하겠죠. 시끄럽겠죠. 그래서 제한을 해요. 이게 세대. 그래서 보면 3분의 1 이상 못 넘게 합니다. 세대 구분형이. 어쨌든 세대 구분형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몇 개입니까? 요거는 소유권이 하나죠. 그럼 요거는 두 집이 쓰잖아요. 요건 그러면 이게 사위한테 소유권 하나 주고 장인장모 소유권 따로 가질까요?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안 줄까요?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소유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소유는 안 돼요. 권리는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구분해 쓰는 거지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건 아니에요. 보통 소유권 누구 앞으로 많이 됐을까? 이럴 경우 장인장모 앞으로 많이 돼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 구분해서 소유권을 나눈다. 구분 소유 안 돼요.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다. 거기 읽어드릴게요.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는데 뭐 장인장모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근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이용을 하지만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다. 법적으로서 구분 소유, 법적으로 소유권 나누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여기 핵심이에요. 구분 소유할 수 있느냐 아니라 없는. 여러분들 이 그림 봅시다. 요거 701호하고 702호는 구분 소유한 거예요. 여기 소유권 다르고 여기 소유권 다르죠? 근데 내부에서는 구분 소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택. 도시형 생활택은 300세대 미만 짓는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보통 아까 얼마 정도 이하라고 했죠? 25.7평 이하, 85정도 이하라고 그랬죠? 분양평 수는 32평 이하고 조그매요. 이게 이제 원룸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원룸형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에서 원룸형인데 자그맣기 때문에 뭐 평수가 작겠죠. 그죠? 원룸형 같은 거. 이게 바로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해주는데 그때 자세히 배울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형.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도 말이죠. 공동택이에요. 사실상은. 원룸형 주택도 공동택입니다. 근데 가짜 원룸이 많아요. 가짜 원룸. 법적인 원룸은 공동택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다중주택 있죠? 다중주택 같은 걸 갖다가 칸막이 해가지고 원룸 그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가짜 원룸이에요. 가짜. 진짜 원룸은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공동택이에요. 따로 등기가 돼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은 혜택이 많아요. 주택 도시기금 융자도 많이 해주고 주차장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안 걸려요. 그러니까 평수가 작아서 그렇지 사실상 비싸게 받아도 돼요. 다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환경 주택 이걸 갖다가 섞으면 안 돼요. 시험지 어떻게 나오면 여기 나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려가서 건강 친환경 주택에 가서 거기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취해서 이렇게 엉뚱한 걸로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틀렸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뭔 얘기 알겠죠? 문제 나오는 거. 그래서 21번과 22번을 막 섞어버려요. 말을 갖다가. 그래서 뭐 몸통은 돼지인데 꼬리는 뭐다? 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21번 문장을 꼭 알아야 되고 22번 문장을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제 장난치려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에너지 전략형 실행택에서 거기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이렇게 나가죠? 이거 살짝 고에너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고에너지, 저에너지 이렇게 장난칠 수 있습니다. 다음 23번 장수명주택. 이거는 건물 지으면 오래 간다는 거요? 금방 그게 금간다는 얘기요? 오래 가는 거겠죠? 장수명주택. 이게 요번에 20회 때 2017년도에 요거 주관식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왔죠.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과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가변성과 수리 용도의 우수한 특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뭐다? 장수명 주택 이렇게 적는 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거 나왔어요.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은 오래 갈까요? 짧게 갈까요? 오래 가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이건 용적률 같은 거 올려줘요. 그래서 장수명 주택 지으면요 용적률 같은 걸 좀 퍼센트 올려줍니다. 수고했다고. 그런 줄 아시면 되겠네요. 기초가 아니니까. 자, 의미들을 대강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강의할 때는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초적으로 용어가 많구나. 넘어갑시다. 16번, 26페이지, 24번 리모델링. 이것도 올해 시험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 2번에 대선 밑에 2번에 있어. 뭐가 나면 30%, 40%, 30%, 40%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 넣는 거 주관식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30, 40 이거 적는 거 나왔어요.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30, 40 적는 거 주관식 나왔어요. 가르쳐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24번. 리모델링은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사람도 오래되면 어떡합니까? 보톡스도 맞고 또 주름도 제거하고 별거 다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뭘 하느냐? 1번 대선. 대선도 할 수 있고. 대선이 뭔데? 대선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건축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배운 대선하면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증축이에요. 증축. 증축은 어떻게 하냐면 2번하고 3번이 증축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증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증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증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받고 몇 년 지나야 증축할 수 있다? 15년 지나야 할 수 있어요. 15년. 15년이 경과돼야 증축할 수 있는데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기를 15년 이상 20년이면 시도 조례로 따로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는 16년 지나면 증축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시도 조례로 가르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17년 지나면 증축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축한다고 10평짜리 갖다가 20평으로 증축하면 안 돼요. 얼마만 하냐 거기 30% 또는 40%만 증축할 수 있어요. 크기가 많이 늘어. 그러니까 30%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30평짜리면 몇 평까지? 9평 늘릴 수가 있어요. 39평까지 된답니다. 그런데 조그만 거는 만약에 12평이다. 12평이다. 근데 그걸 30% 증축해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40%까지 85 정도 위반할 때는 4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0%, 예외적으로 작은 거는 40%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0, 40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맨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근데 그 증축을 하지 않고 세대마다 늘리지 않고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따로 세대수 그만큼 합쳐서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자기네가 늘리지 않고
따로 아파트를 붙여 짓는 거예요. 세대수 늘린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있으면 이 부분 늘릴 수 있죠? 이 부분 늘릴 수 있잖아요. 30% 40% 늘릴 수 있는데 이걸 안 늘리고 이 늘린 걸 면적을 다 합쳐서 이만큼 따로 이렇게 새로 세대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어떤다? 돈 버는 거 이만큼 늘려서 분양해서 돈을 논아가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세대수 늘릴 때는 원래 세대수의 몇 %만 늘릴 수 있으면 거기 15%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그러면 15세대 이내만 늘려야 됩니다. 더 늘리면 또 안 돼요. 15% 이내. 근데 이게 늘릴 때 말이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늘릴 수도 있냐면 따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 증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더 좋겠죠? 근데 기존의 땅이 그 여유가 많아야 돼요. 한마디로 지분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림이 떡이에요. 요즘 이런 아파트 상계도 힘들 거야, 아마. 옛날에 지은 아파트죠? 옛날에 지은 아파트 리모델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로 올리는 거. 이거 있죠? 이게 뭐라냐면 수직 증축. 이거 위험하죠? 그래서 제한합니다. 봅시다. 얼마나 제한하는가. 수직 증축. 그것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고 몇 개층까지 올린다? 3개층까지 올려요. 그래서 보통 3계층, 2계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그래서 수직으로 4계층 올렸다는 거짓말이 아시겠습니까? 지가 최고 올려봤자 3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보통 2층 또는 3층입니다. 이게 수직층이죠. 그리고 이거는 거기 보니까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괜히 잘못했다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돈 좀 벌려다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찜찜한 게 이게 제일 찜찜할 것 같아. 살긴 살아도. 이게 제일 무난해, 여기. 이렇게 무난하려면 기존의 아파트가 땅 지분이 많아야 돼요.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힘들죠. 그죠? 요즘은 땅 다 찾아먹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헌 거니까 고친다는 의미보다는 재테크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더 지어가지고, 더 지으면 더 짓거나, 그러면. 물론 또 이렇게 고치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용 리모델링 할 때는 기본계획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자동차도 몰려들죠?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기본계획 세우면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입주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고 사용자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입주자는 뭐냐? 아직 입주는 안 했어도 주택법상 입주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입주자라 불러요. 그리고 또 66조는 뭐냐면 리모델링 할 때 소유자도 입주자지만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내가 입주한데 나의 부인 또는 직계 좀비소, 나의 아버지나 나의 아들, 또 이때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라 불러줘요. 그 다음 사용자는요, 세든 사람을 사용자라 불러줘요. 민법상 피해를 본다면 임차권자나 전세권자예요. 사용자. 세든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용자는 공동택 관리법 가면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 입후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용자. 동대표 입후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안 배웠는가?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 입후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용자. 세든 사람은 안 돼요. 입주자만 되죠. 다음 관리 주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요번에 하나 추가됐어요. 전에는 4개였는데 지금 5개입니다. 즉 1번은 자치관리할 때. 자치관리할 때는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고, 2번은 뭐냐면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업체가 금방 떠납니까? 얼마 동안 관리해 줍니까?
얼마 동안 관리해주죠? 그것이 2번입니다.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2번.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는 뭐냐면은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업자. 네 번째,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관리할 때, 임대사업자가 할 때. 임대아파트. 다섯 번째는 거기 임대관리업자. 임대관리업자가 이 관리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택을 임대관리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때 임대관리업자가 뭐라고요? 관리처라는 얘기입니다. 이 5가지가 관리처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상 관리처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이 5가지 있잖아요. 보통 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까요? 몇 번하고 몇 번일까요? 보통 분양 아파트는 1번하고 3번이에요. 3번은 위탁관리고 1번은 자치관리예요. 자치관리할 때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하게 되고 위탁관리들은 주택관리업자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1번이 많을까요? 3번이 많을까요? 보통 아파트는 관리할 때 3번이 많아요. 즉 위탁관리가 많아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깁니다. 이 주택관리업자가 말이죠. 이 소장님들을 막 100명씩 데리고 온 데도 있어요. 그까지 파견해요. 이렇게 파견합니다. 이렇게 주택관리업자. 이게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보통 아파트는 위탁관리예요. 물론 뭐 1번째는 자치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복잡하죠. 자치관리. 자기네가 다 해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그게 들어갑니다. 2번은 뭐라고요? 아파트 지어놓고 아직은 입주 안 했으니까 임시로 관리되겠죠. 이게 거기 관리부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뭐 삼성물산이면 삼성물산이 일단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올라가서 17쪽 위에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것 빼놓고는 2번 주택법에 의합니다. 주택법 왕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다른 법에 특별히 있으면 몰라도 없는 이상은 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한다 같은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하는 거예요. 제2절 주택의 건설 등 주택건설 사업자 여기 주택건설 사업자 등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다?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있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얘네들은 주택을 건설하든 대지를 조성하든 양쪽을 다 하든 등록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거기 보니까 등록 대상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든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대지를 조성할 때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든 대지를 조성하든 일정 규준에 맞으면은 등록하라 그 뜻입니다.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지를 조성하든 아파트를 짓단 말이죠. 등록해놓고 그 뜻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2번 비등록 대상 얘네들은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구 안 해도 괜찮고 안 하고도 아파트 수 있냐?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누굴까요? 아까? 내 친구. 내 친구라고 나왔죠? 기억, 니은, 디귿은 공공기관이니까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친구. 니을은 뭐냐면 공익법인이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이 공익법인 얘가 뭐가 시험에 나온다면 옛날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는 거 있었어요. 걔네들은 등록 안 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 뭐 옛날에 그 뭐죠? 영세민들 집 지어주는 단체 있었죠? 뭐 헤비타트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주의하셔야 돼요. 미음. 주택조합. 주택조합이 등록한대 안 한대요. 거기. 주택조합이 등록을 안 한다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누구하고 같이 할 때만 등록 안 한다? 등록 사업자하고 같이 할 때.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사업자와 같이 할 때는 안 해요. 왜? 등록 사업자가 등록했잖아요. 이 등록 사업자는 주로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조합이 혼자 안 하고 건설업자를 이렇게 파트너로 구하잖아요.
이때 그 건설업자 등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등록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주택조합이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 비읍은 뭐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안 한다. 등록 안 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파주에 LG전자가 있다. LG전자는 주택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LG전자가 자기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고용하니까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복차원에서. 그때 그 LG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LG전자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같이 한다고 저기? 등록사업자고. LG전자는 아파트인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건설회사 같이 손잡고 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LG전자가 이 아파트 짓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보다는 복차원에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가 같이 파트너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등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용자 이렇게 불러요. 고용자. 고용자가 서기고고 이름이 용자씨가 아니에요. 고용자가 누구라고 해요? 끝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예요. 근데 이 고용자는 말이죠.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같이 파트너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읍의 고용자는 등록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등록사업자 하니까. 근데 미읍은 말이죠. 주택조합은 안 그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할 때는 자기가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은 성격이 좀 달라요. 더 나아가서 3번. 그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본금 같은 거, 기술인력 같은 거, 사무실 면적 같은 거 이건 따로 정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어서 공동사업주체. 아까 위에 미음하고 비읍에서 누구하고 파트너 한다고 그랬죠? 등록사업자하고 파트너 한다고 그랬죠? 이제 같이 하는 걸 우리는 공동사업체라고 불러요. 같이 하는 걸 우리는 공동사업체라고 부른다. 공동사업체는 누구를 파트너로 하냐니까 등록사업자를 파트너로 하는 거예요. 등록사업자를 파트너로.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를 파트너로 하는 친구들이 누구냐? 세 친구가 있어요. 첫째 기업,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아파트를 잘 안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야 등록사업자야 나하고 같이 하자. 이게 바로 공동사업체야. 니은은 뭐냐면 주택조합이에요. 금방 얘기했던 주택조합도 같이 할 수 있고. 뒤에서 뭐냐? 고용자씨. 고용자도 아까 누구라? 등록사업자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걸 공동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 공동사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제가 잘 나와요. 시험제가 잘 나와서 어떻게 나왔냐면 기억 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거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시행할 수 있다죠? 이걸 시험지네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봐요. 자세하게. 할 수 있다다, 해야 한다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도 들어가 보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넘어가지 마세요. 할 수 있다. 넘어가지 마세요. 할 수 있다. 근데 주택조합이 아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니은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조합이잖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건 여기 공동을 안 해요. 세대수가 증가할 때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정없이 보이죠? 밑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건 뺀다. 그리고 이 주택조합이 누구를 파트너 한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등록사업자를 파트너 한다고 그랬죠? 근데 등록사업자 대타로 쓸 수 있어요. 가로 열고 누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대타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아까 네 친구는 누구도 있었죠? 국가도 있었죠? 이게 네 친구 중에서 국가는 빠져요. 세 친구만 대타 쓰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대타로 누구만 쓴다? 세 친구를 쓰는 거예요. 세 친구. 마지막 디귿. 고용자. 고용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할 수 있다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건 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여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2번. 이거 뭐냐? 이게 장사로만 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장사로만 하면 동업이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동업입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동업이죠? 그러니까 서로 잘못하면 쌈박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돼요. 이건 네가 책임지고 이건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 비용, 책임 분담에 관해서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른다. 우리는 17쪽 밑에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17쪽 밑에입니다. 17쪽 밑에 17쪽 제일 밑에입니다. 17쪽 제일 밑에 17쪽 제일 밑에입니다.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세하게 정합니다. 정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넘어갑시다 얘기해드려요. 아시겠어요? 넘어갑시다. 18조. 주택조합입니다. 첫째, 주택조합은 아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조합 만들면 어떻게 하냐? 조합 만들면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등록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뭐 받는 게 원칙이라고요? 인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조합 만들면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가를 만들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될까? 쫙 펼치면 누구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데 그냥 줄여서 누구라고 퉁치면 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는 그거지만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등록한다, 인가 받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인가 받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받습니다. 근데 지역택자하고 직장택자는 땅을 갖다가 확보해야 돼요. 얼마 이상?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땅을 확보한다. 얼마 이상? 80% 이상. 지역택자하고 직장택자하고. 그럼 리모델링 택자는 왜 땅 확보 얘기가 안 나올까요? 당연히 자기네 집, 자기네 땅이 자기네 아파트니까 그렇죠? 리모델링은 자기네 아파트, 자기네 땅이니까 굳이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지역택자, 직장택자는요,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음, 리모델링입니다. 디귿. 리모델링은요, 땅 확보는 필요 없지만은, 사람들한테 찬성 받아야 돼요. 결의를 받아야 돼요. 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세대인데 50세대가, 야, 우리 조합 만들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250세대가 뭐가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A, B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조합 만들 때는 말이죠. A는 그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B는 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결의, 소위 3분의 2 찬성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는 과반수 결의, 과반 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각 동별로 과반수 결의하고 전체 평균이 3분의 2 이상 결의가 돼야 돼요. 근데 한 동만 할 때는 그냥 3분의 2 이상만 결의하면 돼요. 결국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 돼요. 근데 동별로는 전체 할 때는 과반수만 찬성하면 돼요. 그러나 한동 할 때는 3분의 2 찬성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리모델링 조합 인가 받는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사실상 3분의 2가. 그 뜻입니다. 다음 설립신고 2번.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잘 나옵니다. 금방 뭐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인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신고하면 된대요. 이게 더 잘 나온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인가 받는데 요놈만 신고하니까. 요놈만 신고하니까.
어떤 놈인데? 직장택자. 직장택자 금방 인가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직장택자비 자기네가 아파트 안 져요. 직장택자비 아파트 안 짓고 남이 지어놓은 국민택을 분양받는 거예요. 거기 국민택을 공급한다. 남이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네는요 조합만 만들고 아파트 안 짓고 남이 지어놓은 국민택을 분양받는 거예요. 이런 직장택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이거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인가가 아니니까. 유별나니까.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책임.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이게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 합니다, 주로. 주택조합하고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도 지고 또 등록사업자가 자기 잘못으로 사업이 좀 늦어진다. 그럴 때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책임져야 됩니다. 등록사업자 이중 책임지는 거예요. 시공도 할 때는 시공자 책임도 지고 또 늦어지면 늦은 거 책임져야 돼요.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 자, 우리 지난번에 건축법 배웠죠? 건축법에서 건축 짓는 자를 뭐라고 했죠? 건축주라고 불렀죠? 건축주. 여기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짓는 자를 뭐라고 한다? 사업체라고 했죠? 금방. 사업주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건물 지려면 건축 허가 받았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 받느냐? 여기서는 아파트 지려면 건축허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착수하는 거예요. 아파트 짓기 시작한다. 여기도 허가 받아야 착수하잖아요. 이거 착수기간 몇 년이었죠? 이거 건축법상 우리 배웠죠? 몇 년 내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었죠? 1년, 2년. 2년이었죠? 2년. 그죠? 연장 1년. 이게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이건 착수 몇 년 내냐면 아파트는 크니까 몇 년 내면 5년이 원칙이에요. 5년 내에 착수하고 1년 연장하고 5년 기간입니다. 착수해가지고 완료되잖아요. 완료됐다. 완료. 공사 끝. 완료. 됐다. 그럼 최종적으로 받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받아야 들어가는데 지난 배운 식으로 건축법상은 사용 승인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받냐? 사용 검사 받아요. 사용 검사. 근데 사용 검사 일부 쓰는 경우 있죠? 일부만 쓸 때는 둘 다 뭐라고 하냐? 일부 쓰는 거. 일부 사용할 때는 둘 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요. 둘 다 똑같이 여기서도 일부 쓸 때는 임시 사용 승인. 여기서도 일부 쓸 때는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온 거예요. 이거 받아야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대통령으로 저는 호수 이상 할 때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인데 이럴 때는 또 대통령으로 저는 면적 이상 1만 이상. 보통 아파트는 30세대 이상. 면적은 1만 이상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다만 국가 및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으러 갑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으러 가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누구한테 가냐? 1번 면적이 얼마 있을 때 아파트를 짓든 대지를 수성하든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 이를 퉁쳐서 뭐라고 한다? 시도지사. 또는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 그래서 결국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말이죠. 3만 평 이상일 때. 3만 평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한테 받으러 갑니다. 대도시시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 대도시시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만 미만일 때는 3만 평 미만일 때 근데 누구한테 간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한테 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은요, 누구한테 받으러가냐면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사실상. 서울은 사업계획 승인을 서울특별시장한테 받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뭐 작은 거는 구청에다 위임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적으로 누가 내준다고요?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뭐 합니까? 지어야 되죠. 몇 년에 착수하냐? 올라갑시다. 몇 년에 착수하냐? 사업계획 받으면 올라가 보니까 계획대로 해야 되고 다음 구분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 첫째, 보통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부터 몇 년 내 하라고요? 5년 이내. 5년 이내. 우리 19쪽 위에 나오죠? 보통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부터 5년 이내 착수해야 돼요. 근데 요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 사유가 없으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2번 뭐냐? 2번 좀 복잡하네. 이건 공고별로 할 때. 이거 재밌어요. 공고별로 할 때. 만약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쉬운 걸로 얘기합시다. 뭐냐면 공고가 두 개다. 여기 109, 여기 209. 이럴 때는 따로따로 착수할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착수하는 거, 제일 먼저. 자, 109든 209든 먼저 착수하는 거, 보통 109가 많이 하겠죠? 요거 몇 년 내에 한다? 사업계획 승인받다 몇 년 내에 착수한다? 5년 내에 합니다, 요거. 근데 요놈 어떻게 하냐? 요놈은 요놈이 착수한 날부터 2년 내. 209는 요놈이 착수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하는 거예요. 요놈이 착수한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공고는. 그래놓고 연장은, 이건 연장 안 돼요. 요거는 1년 연장돼요. 요건 1년, 요건 연장 안 되고. 요건 연장 안 됩니다. 요거는. 요놈이 좀 착수했으면 그 다음부터 2년 해야 돼요. 요건 연장 안 돼. 요건 1년 연장되죠.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2번은 단지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단지 있죠? 공고별로 하는 겁니다. 공고별로. 어쨌든 보통은 몇 년 내에 착수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부터 몇 년 내? 5년이 원칙이죠. 건축법상 몇 년이었죠? 2년입니다. 전에는 1년인데 2년으로 늘어났어요. 건축법상은 2년 내.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죠. 건축법상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예. 전에는 요걸 2년 줬다, 3년 줬다, 5년, 지금 되게 많이 준 거예요. 되게 많이 준 겁니다. 전에 3년도 주고 2년 줬는데 지금 5년이니까. 그럼 업자들이 좀 편하겠죠? 오이신하게 편하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6강에서는 20쪽이야. 즉 제3절 주택의 공급 있죠? 이걸 20페이지야. 제3절 주택의 공급은 제6강에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6강에서 뵙겠습니다.